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2011년 10월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읽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날 한강에는 거대한 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신개념의 사업이에요. 정말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청계천이 전국에 16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잡음이 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대기업 철저히 퍼주기였어요. 도둑질을 시키더라고요. 비자금 만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잠시만요. 사대강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보자를 만난 것은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4대강 비자금 조사를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가 꺼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자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실체로 밝혀진다면 뭐 살아생전 사회로 돌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몇백억인데. 사건이 시작된 것은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낙동강 칠곡포에서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시공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시공사가 공무원 등에게 3억 5천만 원을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들이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올려주고 대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겁니다.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법은 전형적이었습니다. 건설사는 하청업체로부터 2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100만 원. 이 세금 계산서로 정부에 200만 원을 청구하고 차액 100만 원은 건설사의 비자금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사건이 드러납니다. 인근의 한 골프장 공사에서 2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겁니다. 이번에도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골프장 비자금 사건은 토목사업본부 임직원 5명의 공모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는 그냥 뭐 개인적인 일탈로 그때 다 회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희도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더 그 관련돼서 뭐 저 조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800억 규모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무슨 뭐 창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자금을 뭐 쌓아놨었다 뭐 이런 얘기. 본사 지하 5층에서 비자금 금고가 있고 거기서 돈을 꺼내 뭐 불출했다. 제보자는 낙동강 칠곡포 사건처럼 4대강 사업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금고에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우건설 지하 5층은 임원 전용 주차장이었습니다. 직원용 주차장과는 달리 한산합니다. 비자금 창고가 있다면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창고 하나가 눈에 띕니다. 다가가 보니 비품 창고입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4대강 비리에 대한 국회 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대건설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골프장 공사 관련해가지고 뒷돈을 주고받은 게 이제 걸린 거예요. 지역건설사 대표 잡아와가지고 불어 그랬더니 왜 대건설 누구한테 줬습니다. 이 양반을 딱 잡아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대구건설 토목 분야에 있어서 비자금 만들던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불거진 건 앞선 골프장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 비자금 조성의 실무 책임자로 토목사업본부 팀장 이 씨가 지목됐습니다. 그 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우건설 임직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팀장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은 USB였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잡혀 들어가지? 이러면서 USB를 던져버려요. 이는 대우건설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USB를 검찰에 그리고 USB 내에 다양한 여러 가지 회사로서는 곤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제보자는 이 USB 속에 대우건설이 불법으로 만든 비자금의 규모와 집행 내역,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비자금 정보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4대강 사업의 비자금 의혹까지 더해지자 시민단체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면 도둑질인데 도둑질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당시 검찰은 대우건설의 800억 비자금 의혹과 USB의 존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USB의 관리자였던 전 대우건설 팀장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직접 USB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KBS 방송국에 대검수 2012년도 때 공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 대우건설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구지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를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의 재판을 참관한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때 4대강 비자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언론 서치나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우건설이 비자금으로 검찰 수사가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판정에 제가 대구지방법원이었는데 내려가서 방청을 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기재를 해놨고요. 그는 재판정에서 오간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비롯해 검사의 신문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가 기록했던 1심 공판 내용입니다. 전 대우건설 팀장 이 씨의 재판에서 이례적이었던 건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씨는 구체적인 답변으로 진술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돈은 원래 계약이 있었는데 업계약을 시켜주고 그 업계약만큼을 돌려받는 겁니다. 돈은 PC로부터 부하 직원을 시켜서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받아서 신문로 대우건설 빌딩 지하 5층 금고에 보관했고 그 후에 부하 직원 시켜서 오피스텔 얻게 하고 그곳으로 금고의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모자들 가운데 박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돈 사용 내역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했고요. 그 돈은 대우건설 회계에서는 누락된 돈입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조성됐고 이를 기재한 장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2조 2천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게 충분히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고 실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재판정에서는 네. 그 돈의 사용 내역이 담긴 뭐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가 증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출이 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이 USB를 그때 확보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걸 검찰이 딱 브리핑을 했으면 대소특필 됐겠죠. 금액이나 뭐 사건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해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주 묻히거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낙동강 칠곡포에서 시작된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직원의 진술로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직원이 검찰에 USB를 건넸다. 여기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건설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 내역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USB 속에 4대강에서 조성된 비자금 내역이 들어있다면 국민들의 혈세로 대형 건설사에 배를 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USB의 존재는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또 USB가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우리는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다양한 이들을 만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낙동강 칠곡포. 주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사업비 약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 당시 칠곡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덤프트럭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대우건설, 사공고, 4대강 공사할 때 최악의 공사 현장이었어요. 저희들한테. 4가지 불법을 해야 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둘째, 불법 업자를 통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불법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불법 기름을 넣었어야 돼요. 불법 부모 천지 쓰지만서도 그 3가지 불법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4대강 공사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극성을 부린 건 불법 세금 계산서였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그냥 40%씩 그냥 떼묻는 게 그 4대강 공사 아닙니까? 실제 100만 원치 의뢰를 했는데 세금 계산을 100만 원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에서 요구를 하는 게 2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가져오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만 원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부풀리는 게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부풀린 사람이 가져가야지. 그럴 수밖에 돼 있어요. 대부분 원청, 즉 건설사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거절했다간 향후 거래 관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 불법 세금 계산서가 강요됐다는 것. 당시 덤프트럭 기사 최 씨가 언론사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건설사는 최 씨에게 3,200여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실제 최 씨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3,200여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건설사가 최 씨에게 이 돈을 자기네가 지정한 브로커에게 다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후 최 씨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068만 원. 무려 2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일땡하고 불법 점수를 발생시켰다는 거 휴게식품은 감시해 준 게 있었나? 알고 있죠. 그게 지금도 주의하고 하면은 뭐한 70만, 80만 원 번다. 거기에 가지고 차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가지 해보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정이 같은 등산도 굳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대부분 사기극이죠.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낙동강 24공구에서 6개월간 부풀려진 인건비는 155억. 장비수를 부풀려 사라진 금액이 133억에 달합니다. 6개월에 288억이 사라진 겁니다. USB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게 된 대우건설의 비자금 사건.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대우건설 측이 낙동강 24공구 현장팀에게 장비 대금 3억 9천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대우건설 전 임원 이 씨 가족이 800억 비자금의 조성 내역이 담긴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상한 건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하고 49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비자금 수사라면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저쪽에서 폐기를 다 했거나 하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있다. 검찰이 늑장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의혹을 더욱 키운 건 담당 검사의 눈에 띄는 이력입니다. 이번에 발표 난 거에 있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BBK 수사를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 했었고 그리고 그때 대구지검에 내려왔던 김기동 2차장 등이 그 수사팀의 일원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김기동 검사는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재경 당시 특수 1부장 휘하에서 BBK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기동 검사. 그가 2012년 7월 말경 대구지검으로 내려간 겁니다. 가자마자 맡은 사건이 대우건설 비자금 건입니다. 김기동 차장이 9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밝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망가도록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골프장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우건설 임직원은 모두 5명. 그중엔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팀장 이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사건 기록에 오른 변호인단이 남다릅니다. 무려 17명의 변호사가 이 씨를 변호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국내 10대 로펌 중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일까? 대법원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 사건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자신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죠.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사례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커다란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람은 왜 했을까? 그것은 자신 또는 회사가 이러한 범죄 영역으로부터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 곳을 찾았습니다.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사무실 입구부터 막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씨의 담당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일명 이명박 정부의 전담 로펌. 이곳에서도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7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가 그러자고 변호사 책임이 있나요? 그렇죠. 돈을 구해 로비를 하고 그랬다. 그러다 검사장 보고 위반이죠. 기본법 위반이 피해자 숙주인 회사가 6개월 정지로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검찰에 USB를 제출한 이 씨에게 오히려 17명의 변호인단을 붙인 대우건설. 회사의 비밀을 지켜 막대한 손해를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강한 변호인단 덕분이었을까? 대우건설 전 팀장 이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다른 4명의 임직원들은 징역 10월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 이 씨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USB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수사 지휘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에게 USB의 소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과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는 답변입니다. 대우건설 지하금고에 보관했다 하는 그런 중대한 얘기 들었죠. 예. 지금 이게 1,000억대에 가까운 그런 비자금 사건인데 이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있는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수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꽤 진전이 있는 상태고. 우리는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을 서울중앙지검에 물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는 답변. 우리는 팀장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2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먼저 주목할 부분은 USB에 대한 언급입니다. 비자금의 조성 금액과 집행 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라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청업체와 거래 시 리베이트 조성 비용 15%를 추가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건설과 거래한 하청업체 3곳은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4대강 하청업체 총 400여 개 중 하도 금액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업체들입니다. 2심에서 드러난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 금액은 총 255억 원.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은 피고인 모두 무죄. 비자금 조성은 인정하되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대우건설 비자금의 상당액이 직원 격려비와 현장 지원비, 명절 떡값 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비로 쓰였다는 것. 전문가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뭐 경조사비다, 격려금이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적격증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한 비용을 굳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쇠고랑을 찰 수도 있고 그리고 걸리면 2배, 3배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5억, 10억 만들어서 그걸 직원들한테 명절 휴가비 격려금으로 줬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만약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 정계 그리고 관계에 로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봐야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지는 않죠. 무죄로 판단한 두 번째 근거.
비자금을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흘러가는 경로는 4대강, 대우건설에서 4대강을 많이 했으니까 4대강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권, 특히 정권의 핵심부로 갔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어요. 소환 조사를 해서 추궁을 하고 하면 충분히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왜 사용처라든가 이것까지 철저하게 가지 못했을까? 그 점은 이렇게까지 수사가 부실하게 갈 줄은 전혀 몰랐죠.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 우리는 대우건설 측에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물었습니다. 대우건설은 4대강 관련 소송 및 재판에서 과징금 처분과 형사 판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이미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방송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자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800억 원대 규모라던 비자금 중 법정에서 밝혀진 금액은 255억 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걸까요?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의 행방을 추적하던 우리는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USB 관리자였던 이 팀장의 재판이 2012년에 마무리됐고 해당 사건 기록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돼 폐기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USB도 같이 폐기된 걸까요? 이 팀장의 판결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던 USB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던 임원 조 씨의 2심 판결문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힐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사라진 비자금은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간 걸까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전 대우건설 임원 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그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잠시 뒤 귀가하는 조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 한참 뒤에 조 씨의 부인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 조 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 그렇게 처절하게 살 때 도대체 하늘 보고 땅 보고 대우에서 뭘 갖다 준다고 저렇게 할 거. 대우에서 갖다 준 게 지금 자기 인생에 좋은 집을 이렇게 갖다 줬잖아요. 부모님께서 혼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을 행사했다는 행위는 아니 대우에서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아니면 대우에서 그 나이 났을 때 우리 집안 우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거래하는 생겼다가 다 비교해서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지. 실제로 조 씨의 판결문에는 당시 대표이사에게 비자금 규모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대우건설 사장은 서종욱,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제보자 최 씨는 서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이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연임을 하려고 친박 친이계 의원들한테 서종욱 사장이 보험금을 넣어놓은 게 장부에 적혀 있었던 거죠. 회사 내에서 비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수백억 대로 쌓였고 그걸 가지고 본인 연임 로비로 썼고 연임을 앞두고 있던 서 전 사장이 정관계 로비에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제보자는 이 돈이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실제로 서종욱 사장의 임기 말엔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사실상 공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 씨의 사장 재직 시절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010년도 임기 말인데요. 이때 대규모의 적자가 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2010년이 연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이때 대규모 적자가 났다라면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2010년도의 대규모 손실은 재임 기간 전체. 대우건설은 서종욱 사장 임기 말에 약 7,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아니고 일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CEO 자리를 이제 맡았을 텐데 이와 같이 영업 성과에 있어서 대규모 손실을 발생했더라면 결코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없었겠죠. 그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TK, 고대 라인이면서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은 연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서종욱 씨는 2011년 1월 대우건설 사장 연임에 성공합니다. 그에게 직접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서종욱 씨 집입니까? 여기 이사 가셨어요, 서종욱 씨? 대신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락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러시면 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어쨌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완강하셔가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역시 서종욱 전 사장의 연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서종욱 사장을 비호하는 실세 그룹은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서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개연성도 많고 또 공기업 이런 데도 다 인사 라인에 자기 사람들 바꿔놓고 인사를 하는 거지. 나라 전반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권을 취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인사까지도 물론이죠. 영향을 미쳤었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영향을 미쳤죠. 대우건설의 비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내부에 듣기로는 서종욱 사장이 한테만 100억, 현금으로 100억, 자기 차에 싣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운전기사는 자기 둘만 싣고 갔다. 그리고 차관이 심부름값 달라고 그래가지고 7억을 따로 만들어서 줬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L 전 의원. 대우건설의 비자금이 그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L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만 6가지입니다. 4대강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16개입니다. 총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중 4대강과 관련한 금품 수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공사 수주를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 등을 해온 대보그룹.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노비를 했던 게 말씀을 된 게 아니라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된 거지. 대우건설이라는 데가 안 드러난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캠프까지도 한번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야, 저건 좀 오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저 장석규 씨 같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그런 인수위 때가 보니까 이제 온통 내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이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국민의 혈세 22조 2천억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비자금은 누구의 것이고 대체 어디로 흘러가 버린 것일까? (4대강) 사업으로 갇힌 것은 흐르는 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갇힌 물에 녹조가 창궐하듯 비리의 저수지가 되어버린 4대강 사업.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비자금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횡령 배임죄나 뇌물수수죄의 경우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50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이 적용되면 각 10년에서 15년. 4대강 사업이 2009년에 시작된 만큼 진실을 밝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누가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는지, 또 이 돈은 과연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의혹 한 점 남기지 않고 해소해 주길 촉구합니다. 비자금으로 흘러간 국민들의 세금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돈이란 뜻이겠죠. 그런 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지 6년째, 금강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온 김종수 씨와 동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죠 이게? 이 바닥이 다 뻘이라. 발을 한 발짝 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뿌연 흙탕물 위로 공기방울이 올라옵니다. 이 공기방울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바닥이 다 뻘이라는 증거예요. 이 밑에가 모래가 아닌가요? 원래는 다 모래였죠. 근데 이게 물이 갇히다 보니까 여기 있던 상류 부유물들이 다 바닥에 쌓이면서 이게 이제 다 뻘화된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강물은 흐르면서 자연히 정화됩니다. 하지만 보 안에 고인 물속, 바닥은 펄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유속 측정을 했던 것인데 유속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초당 0.02mm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 위에 백제 큰 다리 아래까지는 유속 측정이 안 됐어요. 전혀. 이게 강바닥 지금 흙이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강바닥 흙이 이게 이렇게. 흙이에요? 예. 이거 까맣게. 모래는 아닌 것 같고요. 모래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커먼 뻘이에요. 하수로 떠내려가지 않고 침전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면서 썩기 시작했던 거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것이 금강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실지렁이. 이게 실지렁이에요, 금강산 실지렁이. 보이나요? 이게 잘 안 잡힐 거예요. 원래 시궁창에 사는 최악의 지표종이 얘죠, 얘. 굉장히 가늘어요. 카메라에도 잘 안 잡혀요. 머리카락 굵기에 이렇게. 제가 하나 뽑아내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4대강 공사 이후 생명이 숨쉬던 강에선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기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봐요. 2012년도에 보호가 만들어지고 금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해요. 제가 현장에서 13일간 살았는데 물고기 6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강 위에 떠오른 겁니다. 수거 작업은 보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김종술 씨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2012년도에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가 스크류가 걸려요. 가운데에서. 수심이 얕아 배가 강바닥에 걸렸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금강의 수심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평균 수심 4m로 준설 작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수중 촬영 전문가가 물속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의 가장자리 부근입니다. 부유물이 가득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잠시 후 수심이 6m를 넘습니다. 금강 중앙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어떨까? 물속에 들어가자 바로 보이는 강바닥. 고운 모래 대신 펄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심은 고작 1.2m입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해저지면 어때요? 지금 고온 모래하고 뻘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 되게 얕아요. 아하. 서 계시네요. 지금 예, 서 계신 서 거죠? 있어요. 예, 난 지금 4대강이라고 뭐 한 3m에서 6m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 있을 정도라는 건 난 생각을 못했네요. 즉 강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졌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4대강 수심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금강 한 구간에 소장 언제쯤이죠 이게? 2010년 4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준설이었었죠. 준설에는 육상 준설하고 수중 준설 두 가지가 있어요. 육상은 그야말로 물 아닌 데서 꺼내는 거고, 수중 준설은 물속에서 하는 건데 주로 물속에서 하는 거는 준설선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한 준설 작업, 즉 굴삭기로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굴삭기가 갈 수 없는 강 중앙부는 준설선을 이용합니다. 펌프의 압력으로 모래를 퍼올리는 방식으로 이를 수중 준설이라고 합니다. 압송관이라고 해서 이 철관이 있어요. 관을 통해서 1km에서 2km를 뽑게 되는데 그렇게 뽑을 그 준설선은 대한민국에 몇 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4대강에 그 떠 있었던 거는 강 가장 가까운 데로 퍼올리기 위한 골재 채취용이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준설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준설을 하고 있다는 쇼를 한 거예요. 그 준설이 안 됐으면 흙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그 모래가 그간이 오히려 더 안 파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준설선을 이용해야 하는 강 중앙부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굴삭기가 닿을 수 있는 강 가장자리만 준설을 했다는 겁니다. 육상과 수중 준설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육상 준설은 약 한 500~600원 선이고 입방당 3제곱, 그리고 수중 준설은 약 3,800원에서 약 4,000원대. 전부 그 수중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육상준설에서 한 풍리를 6배, 7배를 취한 거죠. 그럼 강 중심을 수중 준설로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청구선을 다 올린. 그렇죠. 예. 그는 자신이 진행했던 공구의 설계 및 도급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수중 준설을 육상 준설보다 2배 이상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겁니다. 수중 준설의 단가는 육상 준설에 비해 6~7배 비쌉니다. 그냥 돈은 퍼지기 위한 공사였어요. 대기업을. 수중 같은 데는 물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도둑질을 시킨 거죠. 모든 건설회사를 도둑질을 시킨 거죠. 도둑질.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이거.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에는 여러 개의 모래산이 생겼습니다. 네요.
준설 작업으로 만들어진 준설토입니다. 올라가서 보실까요? 여기가 어떤 데인가요? 이곳은 4대강 때 이 강에서 퍼올린 모래자갈 이에요. 보시면 저 모래자갈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모래로 쌓은 네. 지금 이 구릉인가요? 이게? 네. 이런 것이 이제 여주에는 이제 한 19개 곳 정도 있었는데 지금 반 정도는 매각하고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어요. 모래산의 규모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대강 당시 퍼낸 준설량은 3,500만 세제곱미터. 모두 남한강을 준설하면서 퍼낸 모래입니다. 사람이 발길이 끊긴 곳곳에는 자그마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주변의 모래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래자갈을 퍼올린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6조 원에 8조인지 그 더 많은 돈인지를 이 모래를 다 팔아서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준설토를 팔면 여주시에서만 1,80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멀쩡한 땅에다 이걸 쌓아두고 이렇게 하면 유지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비가 발생되죠. 이게 모래를 팔아도 이게 수익이 나기는커녕 관리비 이런 거 따지면 몇 년 더 방치하면 아마 급속도로 이 손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은 한강 공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황기윤 씨는 4대강 사업에서 덤프 트럭을 제공하는 재하청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비자금은 덤프 기사들이 매일 드나드는 주유소에서 조성됐다고 합니다. 좀 현대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경유가 1,300원을 줬고 주유가 지금 900원을 하고 그러면 경유를 50대 50, 60대 40으로 섞어. 등유하고 경유를 섞는다. 이걸 근데 이 방법은 주유소에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아니지. 이렇게 돼 보시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발이 회사에 차를 넣어서 운영을 해요. 그 기름을 개발해서 넣죠. 나한테 우리 차한테. 그럼 쟤네들은 그 돈을 주유소에 주면서 그 차액만큼 쟤네가 돌려받겠지. 이게 전국이 그랬어요. 하청업체가 주유소에 경유값을 지불하면 주유소는 덤프트럭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하청업체와 원청으로 향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만 갖고 한 달에 장난치는 게 9억 돈이에요. 내가 이거를 17개월 했어요. 이거 전국을 놓고 나가요. 나라 돈을. 실제로 하청업체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전기 공급은 최근에 문제가 됐네요. 주유소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주유소를 이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넣는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결국 덤프 기사의 차량만 잘못된 주유로 망가지는 셈입니다. 인근 주유소에 해당 주유소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하고 뭐 걸렸어요? 뭘 하다 걸렸어요? 뭘 섞어 팔아요? 경유하고 등유하고 섞어 팔았어요? 그게 언제 때예요? 2010년이요? 그 이후로도 한 2번인가 그랬어요. 앞서 만났던 낙동강공구 덤프 기사들도 불법 기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기름이 참고로 수지라고 물이라고 보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거를 이용해갖고 자기들이 기름을 대준다고 할까? 대주는 게 뭔가면 기름을 대줄 테니까 얼마 주겠다. 근데 이 기름을 미리 써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왜? 회사에서 대주는 기름이니까. 햇빛이 다 망가져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공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용으로 만들어진 영주댐으로 인해 내성천에 물이 고였습니다. 물이 갇힌 지 4년째입니다. 강은 4대강 사업이 남긴 상처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 길인데 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죠. 아니. 예. 이 아스콘 덩어리가 그대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이게 옛날 길이었어요. 예, 옛날 길이죠. 콘크리트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공사장 골재예요. 그냥 원자리에 있던 그런 모래가 아니고 공사장이 골재예요. 이게 석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이거 끝나면 다 치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건설사는 도망치듯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흑조, 녹조가 아니고 흑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막 바로 있고요. 뭐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 저 안에가 막 흔하게 보였던데. 드넓은 모래톱이 펼쳐진 모래강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일급수 강물. 풍요로운 생명의 강이었던 내성천. 그 강이 변했습니다. 최근엔 녹조를 넘어 강물이 검게 변하는 이른바 흑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게 막 위에 부유물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썩잖아요. 이게. 정말 황당한 프로젝트 앞에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이죠.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녹조라든지 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많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독촉과 또 의용 학자들을 동원하고 의용 언론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내성천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4대강) 사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을까? 이 질문에 누군가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밥 먹고 뭐 뛰어놀다가 목마름 마시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그냥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정말 뭐 마음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 것 같죠. 마음의 고향을 다 잃어버렸고. 지난달 4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혈세 24조 원이 투입됐고 유지 관리비와 재투자비까지 더하면 총 31조 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국책 사업. 그러나 편익은 6조 6천억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간에선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정농단보다 더한 국토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비자금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물결도 다시 흐를 수 있을 겁니다.